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요새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우가 요새 최근에 이제 과연 거의 그 계엄이 있은 후에도 계엄 이후에도 그 민주당 지지율이 시원찮고, 계엄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시원찮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고 거의 비슷하고, 김문수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뭐 이재명하고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다, 이런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 독일에도 극우 정당이 뭐 많이 힘을 얻고,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왜 요새 이렇게 극우가 대두하는지, 그리고 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쿠데타에 성공했더라면, 극우들이 지금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쿠데타에 성공했더라면 과연 윤석열이 박정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민주주의가 쇠퇴한다, 그리고 극우가 대두한다. 그리고 요새 보면 극우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법원에 이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들 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게 좀 눈여겨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고 이런 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금방 얘기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도 우파 정권이, 필리핀도 뭐 마르코스를 그렇게 힘들게 끌어내려 놓고 나서는 다시 마르코스 아들이 다시 집권을 하고, 미국도 트럼프가 극우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극우가 집권을 하고, 그 독일에서도 뭐 르펜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마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파시즘이 대두하기 전에 분위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치 파시즘이라든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즘이라든가 뭐 이런 파시즘이 집권하기 전에 분위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얘기에 다. 그럼 왜 과연 극우가 대두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조합인데, 이 현재 이 민주 혹은 진보 진영에서도 이 현재 이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택 문제, 제일 큰 문제 뭐예요? 주택 문제. 지금 뭐 거의 의식주를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주택이 너무 비싸잖아요. 집 사기가 너무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직장도 예전처럼 고용도 불안한 데다가 얻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민주 진영이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이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거든.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불만이, 중산층이 그러니까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했죠. 세계화 때문에, 세계화가 중산층의 붕괴를 거의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세계화와 이 현재 어떤 거대한 자본의 어떤 시스템, 그 세계화 이후에 만드는 시스템이 중산층을 붕괴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젊은 층이, 우리 세계화 이후에 이런 사회에 진출하게 된 젊은 층이 그 열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들보다도 훨씬 힘든, 어떤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사는 그 후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게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 결국 그거가 항상 나치 대들쓸 때도 그렇고, 불만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죠. 불만이 사회에 팽배했기 때문에 대두가 되는 건데, 근데 핵심은 왜 근데 극우가 대두하냐면, 그 불만이 사회에 팽배했어도 민주 진영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 대두를 안 했을 텐데, 이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했는데, 물론 저 국민의힘이나 이쪽 우파보다는 더 서민 정책에 많이 힘을 썼지. 이쪽에서 서민 정책에 많이 힘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전혀 해결 못했단 말이에요.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본질적인 해결을 못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훈아가 뭐 좌파 니는 잘했나, 이런 노인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은 왜냐면 겪어봤거든. 다 이 사람 노무현도 겪어봤고 김대중도 겪어봤고 뭐 했는데, 여기도 해결을 못했거든. 해결을 못했지만 좀 더 나았긴 했지만 그래도 해결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들도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나라를 거의 거의 수익 모델로 삼은 사람인데, 국가를. 근데 이런 사람하고 뭐 같은 선에 놓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 좌우가 뭐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렇게 핵심적인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그 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거든. 경제적인 구조고, 기득권층이 경제적인 어떤 기득권층이 어떤 유리한 어떤 제도로 계속 고착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눈에 쉽게 보이는 대중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한다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어떤 기득권이 어떤 이걸 고착화시키는 것,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걸 타파할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쉽게 보이는 대상에게로 그 원인을, 문제의 그 이쪽으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쉽게 보이는 그 나치 때는 유대인이 물론 그 당시에 돈벌이를 잘 했고 그렇지만, 유대인 때문에 그 당시 독일이 힘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배상 문제라든가 뭐 있던 이런 얘기가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중국인 자꾸만 뭐 중국인을 욕을 하잖아요. 요새 보면. 그쵸? 중국 사람들을 자꾸 욕을 하는, 중국 사람들이 뭐 탄핵 집회에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을 자꾸 분노를 표치. 이게 지금 나치들이 유대인을 욕하는 거랑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을 욕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일자리 뺏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이 하고 비슷한 거 처지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그 경제적 구조라든가 어떤 기득권층으로 가야 될 어떤 비판의 화살을 이런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거지.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우가 자꾸 대두하게 되는 건데,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 분명한 이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 진보 진영에서 그 현재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을 내겠다, 직장 문제 이런 거에 해결책을 내겠다, 이런 식을 해야 되는데, 맨날 25만 원 주겠다 그럼 이게 무슨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25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 젊은 사람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25만 원 주겠다 하는 거 물론 좋은 얘기지. 제가 지역 화폐를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한 사람인데, 지역 화폐 제가 예전에 성남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제가 성남시 공무원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지역 경제를 좀 살릴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네이버 뭐 지식인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지역 화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몇 달 뒤에 보니까 실제로 성남시에서 지역 화폐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아이디어가 글로 가서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쪽을 물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금은 뭐 이거는
그 지금 지역 화폐도 아니고 그냥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하려면 끝까지 지역 화폐로 했었어야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극우가 원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중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좀 편해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어느 정도는 항상 민중이 힘들 때는 어떤 때냐면 귀족층이 너무 두꺼워질 때, 귀족층이 너무 두꺼워지면, 이게 두꺼워지면 민중이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 서민이 편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왕권이 강화되면 왕이 귀족층을 누른다고. 귀족층을 누르기 때문에 서민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왕이 꼭 좋은 놈이 아니더라도 왕이 좀 세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도 푸틴이나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을 막 좋아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소련에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있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근데 과연 그 제가 제시하는 바는, 과연 윤석열이 만약에 쿠데타를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도 못 된다는 건 내 생각엔. 과연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더라면 박정희 같이, 박정희는 그 서민의 삶을 많이 증진시켰죠. 물론 이런 나쁜 잘못하고 뭐 이런 점도 있지. 저는 뭐 불교의 쪽에 사회 구조를 가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서민 삶을 증진시켰다고. 근데 윤석열은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이 굉장히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통치 비전이 있고, 그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박정희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비전이 너무 없어.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비전이 너무 없고, 그리고 권력 투쟁에만 너무, 권력 투쟁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쪽에만 열중을 하니까, 비전이 있으면서 권력 투쟁을 하면 이게 국민한테 좋은데, 비전이 없으면서 권력 투쟁에 너무 열중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운한 경우가 많아요. 서태후 같은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얘기. 서태후는 어떤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지만 그 안에서 궁중 내의 암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휘어잡는 거는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 이 서태후가. 그러니까 이 서태후가 그 자기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좀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나라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가야겠다 이런 비전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권력 투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아들은. 그러니까 이 서태후가 아들까지도 뭐 어떻게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끝까지 하는데, 아들이었던가 하여튼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그걸 하는데,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이제 기울게 되지. 그쵸? 나라가 기울게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비전이 없으면서 권력 투쟁에 강한 사람이 국가를 굉장히 망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이쪽 스타일이야. 내가 볼 때는 박정희 같은 스타일이 아니래. 이건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더 막 재앙이 될 수 있을 상황이고, 박정희 같은 스타일을 자꾸 극우 사람들이 바라기 때문에 뭐 쿠데타를 그러니까 뭐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이 스타일이에요. 서태후, 예친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윤석열은 친서민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정책 내는 거 보면 다 친기업적인 정책이고 대기업만 위하는 정책이고, 완전히 그 국민의힘의 그 극보수층의 그런 쪽으로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친서민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옐친이, 내가 보기엔 박정희보다는 옐친 쪽으로 될 것 같다. 옐친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처음에 고르바초프가
그 소련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소련을 개방한 사람이라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데 그 옐친이 해가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생긴다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옐친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를 내리고 자기가 이제 권좌에 올라가지고 그 소련을 이제 그 개방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자기 친구들한테 공기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공기업을 싹 나눠줘 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개판을 친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련이 그래도 이때는 요 고르바초프 요 바로 전까지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물론 경제력은 딸려도 국력이 거의 막 그래도 미국이 훨씬 세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 막 이렇게 하는 나라였던 소련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옐친이 완전 그 소련을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사람들이 굶을 정도로까지 그냥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이제 푸틴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푸틴이 이 옐친이 완전히 망하게 해놓은 거를 그냥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소련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푸틴이 인기가 좋은 게 아직까지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전쟁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옐친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술을 그렇게 또 좋아했대. 그냥 스타일도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이런 스타일, 술 엄청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옐친하고 비슷한 제가 볼 때는 박정희보다는 옐친이 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그우들이 지금 자꾸 쿠데타를 옹호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게 그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윤석열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이 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얼굴도 좀 헬스케 보이고 좀 안 돼 보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한 일들을 봐보라고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그 가족을 완전히 그냥 도륙을 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그 잣대를 같이 갖다 대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까 좀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도 좀 끊으려고 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부정투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대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윤석열이 이겼잖아. 윤석열이. 그것도 약간 0.7% 차이인가 뭐 이 사이로. 그렇죠? 이재명을 뭐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투표를 했으면 부정투표한 사람이 이겨야지. 안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총선 국회의원들 뽑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트가 작은데 격전지에서는 다 거의 다 여권이 승리했어요. 여권 혹은 뭐 이준석 같은 뭐 이런 애들이 다 승리했다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쪽 애들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범야권 즉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데가 격전지에선 거의 다 패배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부정투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집단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 격전지에서의 조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길거리 다녀보면 완전히 그냥 이쪽이 이기는데 길거리 다니면 완전히 A라는 사람이 이기는데 이걸 B가 이기도록 해버리면 이건 부정투표라는 게 막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작을 하려면 어디서 조작을 하겠어요? 격전지에서 조작을 할 거 아니에요. 부정투표를 조작을 하려면. 그럼 격전지에서 이기게 한 놈이 만약에 부정투표를 할 능력이 있으면 격전지에서 이기게 조작을 하겠지. 그럼 격전지에서 만약에 부정투표가 있었다 치면 그 여당에서 범여권에서 제가 볼 땐 부정투표를 한 거라고. 있었다고 치면
그때 자꾸 그 뭐 야권에서 부정투표를 했다고, 이게 내가 보기엔 물타기인데, 거의 물타기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자꾸 부정투표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부정투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꾸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노림수가 뭐냐, 김문수나 이제 앞으로 이런 여론 조작을 좀 하다가 김문수나 여권에서 나온 사람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정투표라고 이제 또 얘기하긴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앞으로 김문수나 여권에서 이게 당선이 돼버리면 이거 사실 부정투표일 가능성도 많은데, 그동안 계속 부정투표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또 부정투표라고 얘기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제가 볼 땐 물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걸 보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 얘기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안 그래요? 데이터를 보라고, 데이터. 대선과 총선에서 격전지에선 다 여권이 승리했다. 이게 데이터냐, 이게 사실과 데이터. 단순한 사실에서,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게 많을 때는 단순한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서 보면은 결론이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여권 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권 쪽에서. 그리고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얘기는 이 김문수나 이 여권에서 당선될 이런 조작을 할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뭐 투표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정 투표를 방지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자꾸 여러 군데다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호응이 없는데, 이거 안 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김문수나 뭐 여권에서도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좀 우려 섞인 얘기였고,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걸 뭐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 듣는 분들은 그 우파의 극우라든가 이런 데에 결국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답이 여기 없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지금 물론 그 민주 진영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그동안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이재명은 그 어떤 그런 쪽에 인식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한번 이재명에게 제가 볼 때는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 한번 맡겨보면 이 사람이 해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